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막 공개된 GPT-4O부터 일본의 AI 동향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덕진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IT 그것도 인공지능 전문가께서 목소리 하나 안 따놓은 겁니까? 이게 목소리만 따놓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또 유튜브 라이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바타까지는 아직 안 돼서 거기까지 기술이 안 갔군요. 네, 기술이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AI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자,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우리 송경재 나와 주시면서 얘기해 주셨던 게 사람으로 치면 IQ 100 정도가 되는 언어 모델이 등장했다. 이게 불과 몇 주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는 벌써 뭐 클로드 3였죠, 그게. 네, 맞아요. 그 클로드 3의 벤치마크 점수를 압도하는 뭔가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 몇 주 전부터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이슈였는데 갑자기 코드명 GPT-2라는 녀석이 등장을 해서 저게 뭐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새벽에 딱 공개된 GPT-4O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어 O인데 이게 이제 옴니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 GPT-4O라는 모델이 딱 나오니까 와, 이거는 과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진 거지? 라면서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오늘의 데모를 보고 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와만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발달 속도가 빨라요.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그런데 이름부터가 좀 특이한데 GPT-4도 아니고 4O. 이 이름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O가 말씀드린 그냥 약자 옴니인데 옴니라고 하는 건 모든 건 모두의 막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이 멀티모달이라는 게 언어 모델이 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미지도 이해하고 우리가 멀티미디어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지도 이해하고 동영상도 보고 또 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게 하나하나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GPT-4 옴니는요. 이게 같이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화면도 보고 또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림도 그리고 뭐 그 안에서 글자와 그림을 갖고 뭔가 대화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것저것 다 하는 정말로 사람 같은 뭐 이런 이제 모델이 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GPT-4에 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한꺼번에 탑재됐다는 차이점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거 말고도 개선된 점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스펙상에서의 말씀을 드리면 속도는 훨씬 빨라졌고 가격은 훨씬 싸졌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GPT-4에 비해서 GPT-4O는요. 똑같이 우리가 뭔가 텍스트를 쳐서 대답을 받는 게 한 2배 정도 빨라졌어요. 실제로 그렇고 두 번째로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챗GPT가 3.5 버전이 있고 4 버전이 있잖아요. 3.5는 무료고 GPT-4는 돈 내야 되잖아요. 이제 부가세 포함하면 $22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GPT-4O는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GPT-4보다 훨씬 빠른데 그런데 이제 무료로 어느 정도 공개가 돼요. 물론 이제 계속 무료는 아니고 어느 정도를 쓰면 자동으로 이제 3.5 버전이 되긴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GPT-4보다 빠르고 상당히 괜찮은 모델을 어쨌든 돈 안 내고도 무료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개인 사용자에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쓸 때는 이거를 뭐 그냥 로그인해서 그 서비스 안에서 쓰잖아요. 그런데 보통 기업에서 이런 챗GPT를 쓸 때는 우리가 API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엔진을 그러니까 GPT 엔진을 자기네 서버에 빌려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빌려서 쓰다 보니까 얘네는 사용료를 냅니다. 사용료를 우리는 월 정액제로 내잖아요. GPT-4를 가입하면. 그런데 기업에서는 얘를 불러올 때마다 돈을 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 대화 건당 뭐 몇십 원씩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금액도 한 50%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속도는 2배 빨라졌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50% 정도 더 싸게 쓸 수 있고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최신 모델을 공짜로도 쓸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됐고요. 또 다국어 성능도 올라갔어요. 특히나 이제 한국어 기준으로 보면 한국어의 토큰을 기존보다 1.7배가량 적게 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토큰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이 언어 모델이 한 번에 말하거나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분량이라고 그냥 쉽게 비유를 할게요.
그렇게 치면 우리가 보통 챗GPT 처음 했을 때 그런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어로 뭔가 질문을 하면 답변이 잘 나오더라.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어가 한국어에 비해서 이 토큰을 덜 써요. 그러니까 질문도 더 길게 할 수 있고 답변도 얘가 더 길게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어도 이제 1.7배 정도 이 토큰 효율성이 좋아졌으니까 옛날보다 우리가 길게 물어보고 또 얘도 깊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합니다. 만약에 제가 GPT 개발자거나 개발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네. 지금 압도적으로 기술 우위를 점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됐는데 굳이 왜 가격을 깎아줬을까요? 오히려 더 자신들에게 종속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거에서 나왔을 때 샘 알트먼이 본인의 블로그에도 썼어요. 예. 우리가 원했던 오픈 AI의 방향성이 원래 이거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쉽게 쓸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내겠다 했거든요. 네. 그럼 이 결론은 뭐냐? 박리담회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 아니면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 비싸서 야 이거 AI 우리가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던 기업들도 야 이제는 우리 거 싸졌고 옛날부터 효능도 좋아지고 음성도 잘했으니까 이번에 적극적으로 써봐 라고 하는 어떠한 방향성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진짜 박리담의 전략까지 이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가장 특이한 점이 이거였어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마치 사람과 대화한다. 그건 이 AI도 감정을 섞어서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실제 이거는 데모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우리에겐 아직까지 이게 정식 버전으로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픈 AI 얘기하는 건 한 수주 안에 주어진다니까 우리도 한 2, 3주 있으면 이걸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챗GPT가 대화는 되긴 됩니다. 그런데 챗GPT랑 대화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 사람하고 대화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무전기, 옛날 좀 워키토키 같은 맞아요. 그런 대화예요. 예. 왜냐하면 얘가 제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자기가 듣고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AI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도 중간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까지 들어야 돼요. 맞아요. 까지 듣고 네. 그래야지 얘기를 해줬는데 예. 이번에 놀라운 건 이 두 가지가 먼저 해결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을 하잖아요. 예. 바로 대답을 해요. 바로. 예. 이게 뭔가 기다리고 띡 하고 오랜 시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대답을 하고 대답하는 와중에 야야 너 그만해. 너 그거 말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갑자기 얘가 말을 멈춰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한 듯한 발언을 하는데 실제 이 데모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제 그 발표하는 사람이 나 지금 이거 라이브로 지금 이거 너에 대한 기능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 상당히 긴장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챗GPT가 그럼 심호흡을 좀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작게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렇게 막 더 깊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그 뉘앙스를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놀라웠고요. 네.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챗GPT한테 한번 동화를 들려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네. 잠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동화를 들려줘 그랬더니 갑자기 처음에는 이 챗GPT가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옛적에 뭐 우리 박정호 어린이가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야 너무 작아 좀 드라마틱하게 격정적으로 해봐 이랬더니 갑자기 AI 목소리가 옛날 옛적에 와. 박정호 어린이가 살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또 약간 뮤지컬 느낌으로 해볼래 뭐 이거 노래하듯이 해볼래 옛날 옛적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아니 이거 뭐지 뒤에 성우가 있는 건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 데모가 상당히 놀라웠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놀라웠던 게 뭐냐면 언어를 얘가 가리지 않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영어만 할 수 있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이탈리아어만 할 수 있는데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 너가 그 사람한테 그 이탈리아어로 전해주고 이 사람이 그거 듣고 이탈리아어로 얘기하면 나한테 영어로 전해줘 이렇게 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동시 통역가가 옆에 있는 것처럼 하루 이탈리아어로 아주 이제 유창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예. 이 사람이 또 이탈리아어로 얘기하고 또 영어로 듣고 이런 형태들이 다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와 이거는 정말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녀석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뭐 이런 녀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표정 변화까지 읽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되게 놀라운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우리가 대화라면 음성으로만 대화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데모에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자기가 들어요. 예. 그러더니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같은 걸 켜놓고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챗GPT한테 야 너 어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챗GPT가 나 좋은데 너 지금 표정 보니까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갖고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영상 면접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실제 화상 면접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럴 때 얘를 면접관으로 놓고 그 대화하기도 하고요. 또 이 기능이 이제 수학 과외 선생님 같은 느낌도 주기도 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요. 이제 이 데모하는 사람이 방정식을 하나 아주 간단한 뭐 1x 플러스 2는 3 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써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챗GPT한테 카메라로 비춰주면서 말로 하는 겁니다. 나 이거 풀어야 되는데 네가 풀이 과정 좀 설명해 줄래? 이랬더니 얘가 그럼 x를 우측으로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쓰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 잘했고요. 이렇게 해서 잘 풀었어요라는 풀이 과정을 얘가 보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걸 본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데모하는 사람이 잠깐만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하나 보여줄게 그러더니 이 사람이 종이에다가 I love 챗GPT인가 이렇게 써서 이제 카메라로 비췄거든요. 네. 그래서 챗GPT가 어머 이러면서 환호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시나리오 100%그 영화 허 있지 않습니까? 예. 영화 허의 모습이 이제 정말로 그려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제 상당히 제가 놀랐죠. 김덕진 소장님이 방금 말씀 주셨던 일련의 예시만 가지고도요. 네. 지금 몇 가지 직업이 위협을 받고 있냐면 동시통역가, 비서, 학원 선생님, 심리치료사, 텔레마케터. 와 정말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네. 이런 것들의 직업군이 실질적으로 위협받을 거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게 이번에 출시된 거는 우리가 그동안 재밌게 이용만 했던 모바일 버전이 아니라 데스크탑 앱 버전이 나왔다는 건 네. 회사에서 쓰도록 해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이제 스마트폰 기능인데 그 스마트폰 기능과 함께 데스크탑 앱 버전이 나왔거든요. 예. 이 데스크탑 앱 버전에서 뭐 할 수 있냐면요. 네. 우리가 지금은 챗GPT를 인터넷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는 항상 서비스로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컴퓨터 쓰다가 예. 갑자기 챗GPT야 그럼 얘가 대답을 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요.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코드가 막혀요. 그럼 갑자기 말로 야 GPT 나 지금 하고 있는 코드 네가 좀 읽어봐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GPT가 그럼 내가 코드 한번 너가 줄래?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화면을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이 되잖아요. 예. 컨트롤 C 한 다음에 걔한테 컨트롤 V로 붙여줘요. 예. 그러면 얘가 코드를 딱 읽어요. 예. 그래서 네가 쓴 코드가 이런 맥락이구나.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얘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챗GPT가 코드만 보는 게 아니라 화면에 예를 들면 이미지나 캡처가 뜨잖아요. 그럼 또 그 캡처를 쫙 이제 화면을 이제 띄워줘가지고 예. 너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냥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와중에 화면에 뜨면서 우리 예를 들면 회사 치면 갑자기 저는 이제 저희 이제 김책임님하고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데 예. 김책임님 일로 와봐요 이거 좀 봐봐요라고 하는 걸 이제 김책임 부르는 게 아니라 챗GPT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야 이거 이렇게 보고서 쓰는 게 좋을까? 그러면 보고서 맥락 좀 주세요. 그러면은 보고서에 있는 문자 줘가지고 컨트롤 V 하면 얘가 대답되네. 그렇구나. 네,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이게 진짜 정식으로 많이 풀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 컴퓨터를 쓰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 라고 할 정도의 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쓰는 방식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 처리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칭하는 사무보조원이라고 네. 부르는 그런 업무 자체의 직업의 멸종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 주셨던 이 솔루션을 네. 아무 노트북이나 아무 데스크탑에 마음대로 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데요. 예. 이번에 먼저 출시된 게 맥북 그러니까 예. 애플 노트북에서만 됩니다. 애플에서. 네, 근데 제가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아시겠지만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는 윈도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란 말이에요. 예. 윈도우인데 윈도우용은 올해 말 정도에 출시한대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하다 그랬는데 또 그걸 이어서 봤더니 이번에 또 데모하는 모든 전화기가 예. 다 아이폰이었어요. 안드로이드를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폰 전화기에 그다음에 이런 뭐 애플 이렇게 하면 이 애플 생태계랑 뭘 하려고 하나? 네. 라고 하는 것들 좀 떠올릴 수 있고요. 지금 루머다 아니면 기정사실이다 뭐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의 음성 명령 AI인 시리가 있잖아요. 알죠. 예. 근데 그 시리가 이 오픈 AI 기술로 다시 탈바꿈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애플에서도 곧 개발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럴 때 있는 부분에 좀 관심을 또 갖게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평소에 기업가들을 만날 때가 종종 저도 있는데 네. 기업가들의 포식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부 내가 가져가리라 네. 이런 어떤 목표들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애플사에서
독자적인 AI 모델을 만드는 걸 저지하면서 너희에게도 공정한 생태계를 주고 오히려 지금 뒤처졌다는 이미지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네. 이걸로 들어와 한 거 아닐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또 생각해 보면 구글은 이제 안드로이드는 구글 진영 있고 구글에서도 만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플에 좀 공격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에서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1부에서도 정말 저는 우울해요, 사실. 네, 뭔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잠깐 우리 그 광고 나갈 때 네. 우리 둘이 대화 나눴던 걸 가만히 그 반추해 보면 네네. 이거 뭐 영어 교육 솔루션 만들고 제공하는 우리나라 많은 업계분들 이분들도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직업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네. 솔직히 저는 직업의 종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의 어떤 호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가장 큰 타격이냐? 바로 말씀하신 스타트업들은 분명히 큰 타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들이 대부분 다 최근에 이 AI를 갖고 응용하는 서비스들이 많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AI가 수학도 풀어주고 AI가 뭐 영어도 하고 회화도 하는 이런 서비스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GPT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자칫 잘못하면 대체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타트업들도 있어요. 뭐냐면 역으로 이러한 몇 번의 행동들이 이제 AI랑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한다라는 사람들의 관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랑 공부하는 게 조금은 뭐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어떻게 보면 챗GPT라는 앱 자체는 이 AI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앱은 아니다 보니까 네. AI에 대한 전문성이 죄송합니다. 언어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전문 프롬프팅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GPT-4.5가 무료로 유료 기능들을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에 네. GPT-4에 있었던. 근데 그 유료 기능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바로 GPTS라고 불리는 GPTS라고 불리는 챗봇 서비스가 있어요. 예. 이게 뭐냐? 지금까지 GPT-4 사용자들이 나만의 챗봇. 네. 그러니까는 챗GPT한테 우리가 맨날 명령 주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명령을 설정해 놓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박정호 MC의 여러 정보들을 이제 모아서 PDF 파일 같은 걸 만들어요. 예. 그 다음에 GPT를 박정호 GPT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정호 MC의 평상시에 말하는 패턴이나 느낌들에 대한 설정을 주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박정호 MC가 얘기한 수많은 내용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네. 이 챗봇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교수님 같은 얘기를 하는 챗봇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까지는 이 GPT-S를 쓰려면 만드는 사람도 유료 서비스를 써야 되고 예. 쓰는 사람들도 유료 서비스를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놨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언론에서는 이 GPT-S 나왔는데 뭐 별거 없다, 효용성 없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뭐 GPT-4 유료 사용자가 많아봤자 100만 정도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몇 억의 인구가 되는 이 무료 GPT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용자들이 이거를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썼다가 네.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쓸 수 있으면 이건 어떤 개념인 거냐? 일종의 앱스토어 같은 일종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애플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이폰을 보고 놀랐던 이 기기 자체의 능력도 있지만 이 기기에 연관되는 수많은 앱들을 우리가 쉽게 서비스 받을 수 있고 되게 재미있는 서비스를 보면 놀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막 재밌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정말 내 지식을 막 모아가지고 나만의 챗봇을 만들었는데 그 챗봇을 만든 거를 다른 사람한테 발표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유료 버전이라서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쓸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시장으로 변할까라고 하면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PT 이 4.5 버전을 처음에는 유료를 일부 쓸 수 있다가 네. 여러 번 쓰면 결국에는 유료 버전을 구매를 해야지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챗봇이 정말 재밌다. 그럼 이 챗봇하고 막 대화를 하느라고 내 무료 크레딧을 쉽게 말하면 다 쓴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까요? 당연히 돈 내야죠. 그렇죠. 우리가 애니팡에서 많이 예. 보던 내가 얘랑 대화를 더 하고 싶다면 크레딧을 사는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월정액제가 아니더라도 크레딧을 하는 모델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 크레딧을 많이 쓰게 된 GPT-S를 만든 사람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앱스토어가 나오고 사람들이 조금만 개발에 대한 걸 배워가지고 올렸더니 아주 수익을 많이 받았던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쉽게 내 아이디어와 내 어떤 생각과 브랜드를 담아서 이 GPTS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는 여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도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과정에서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챗 GPT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태계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초입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리드하고 있는 오픈 AI가 네. 첫 아시아 거점으로 선택한 나라가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 강국이 아닌 것 같은 나라인 일본을 선택했네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 있지만 지난 4월 15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도쿄의 오픈 AI가 지사를 설립하고요. 아시아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알린 거예요. 오픈 AI가 영국에는 런던 지사가 있고 아일랜드 더블린에 EU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미국, 뭐 런던 뭐 이런 데 있는 거죠. EU. 그리고 예. 아시아는 일본을 도쿄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픈 AI가 얘기한 건 일본 정부나 현지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일본의 고유한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AI를 개발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왜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일본일까를 우리가 이제 그 오픈 AI 쪽에서 얘기한 발언에서의 맥락을 볼 수 있는데 예. 이들이 얘기한 게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이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커뮤니티를 갖춘 장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그 중요하다는 맥락이 예. 오히려 지금 박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까지 서비스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들어가서 서비스를 먹겠다. 차지할 게 많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언어 모델도 있고 네이버 것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일본은 인구는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AI 기술에서 이런 언어 모델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아시아 지사를 갖고 오픈 AI가 일본과 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일본 통인 이 직원들이 오픈 AI 몇 명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먼저 나가지 않았나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시장에 왜 관심이 없지 하고 오히려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우리 기업들에게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픈 AI는 일본에 이렇게 먼저 거점 기지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정을 했는데 일본에서 뭘 하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제가 토큰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언어 모델 자체가 대부분 다 영어 기반의 서비스다 보니까 영어로 대화할 때는 훨씬 더 이 대화가 잘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도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좀 고쳤는데 일본에 가서 아예 일본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GPT를 만들려고 하는 모델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질의를 했을 때 깊은 대화가 되듯이 일본어로 질의를 하면 일본에 있는 데이터들도 잘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어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마치 이제 지금 영어에 대한 데이터는 학습이 됐고 다른 외국어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조금 심도 있게 예를 들면 중국어의 한자랑 일본어의 한자가 다르잖아요. 네. 그럴 때 일본어의 한자에 대한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언어에 대해서 좀 확장성을 가지려는 이런 그림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일본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서 계속 AI 정책을 연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정부와도 좀 긴밀하게 좀 협업하고 있다라는 어떤 흔적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픈 AI사가 일본에 특화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소개한 게 스픽이라는 솔루션인 것 같은데 이게 네. 그런 내용의 솔루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일본어로 대화 연습을 할 때 실수한 표현을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이 향상이 되는 거고요. 뭐 속도도 이전보다 2.8배 이상 이제 빨라졌고 앞서 말한 토큰 사용량이 47% 절감. 그러니까는 이 비용이나 대화할 때 것들이 절반 이상 좀 효율성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표현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덕진 소장님은 이런 솔루션들이 계속 나오면 네. 외국어를 추가로 더 배우거나 아니면 네. 고도화하기 위해서 돈을 더 쓰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쓸 것 같으세요? 본인은 어떠세요? 저요? 저는 그냥 도구적으로 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런 도구가 많아진다고
영어나 일본어를 공부를 안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반대로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더 잘 쓸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는 이런 AI랑 대화를 하거나 영어를 하려면요. 예. 제가 얘한테 잘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언어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좀 더 공부하는데 돈을 쓸 것 같긴 하지만 이걸 쓰기 전에 먼저 네. 예를 들면 제가 일본어 배우겠다. 그럼 저는 일본어 학원에 가서 기본적인 문법부터 배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솔루션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갑자기 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 최근에 오픈 AI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회사들이 일본의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확충하려는 분위기예요. 네. 이것도 뭐 맥락이 같이 맞물리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집중이 안 됐던 게 4.10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과 일본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에 방문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본에 대한 인공지능, 반도체,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요청했어요. 예. 근데 그걸 마치 화답하듯이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소식이 들렸거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 내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는데 2년간 무려 2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3조 9천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에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일 투자한 금액 중에서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투자처에 이렇게 큰 돈,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3년간 300만 명 이상에게 AI 기술을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를 일본 내에서 가지고 일본 내에 또 최초로 자신의 회사의 연구 시설을 또 만들고 네. 일본 정부와 사이버 보안 협력까지 이렇게 심화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 AWS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AI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일본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2027년까지 한 150억 달러 이상을 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도 실은 작년 말에 이 일본에 있는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요즘에는 좀 예전보단 덜 듣게 되지만 여전히 중요한 회사인 미국 IBM 있잖아요. 네. 미국 IBM은 일본 반도체 업체인 라피더스와 차세대 칩 연구 개발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지금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라피더스라는 일본 회사가 일본 정부에서 지금 한 39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엄청난 돈인데 네. 그걸 받으면서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그 기술력은 IBM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2025년 4월부터 2나노미터 칩을 시험 생산하고 2027년부터 양산하겠다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미국 기업들만 일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대만의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도 일본에 공장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놀라운 게요. 이미 1공장은 이미 지었고요. 예. 2공장, 3공장까지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대만의 TSMC가 1공장을 지었고 이제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요. 일본 진출에 대해서 TSMC가 2021년 10월에 일본 진출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했어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2022년 4월부터 착공을 해서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1년 한 7개월 네, 걸린 거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1년 7개월에 처음에 예. 이제 나서겠다고 하고 예. 결국 이 속도전이 가능했던 건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땅부터 알아보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 주변의 도움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 결국 정부에서 이제 세제를 엄청 또 할인 혜택을 줬고 규제에서 정말 유례없는 혜택을 줬어요. 예. 그렇게 되면서 TSMC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한 건데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엄청 큽니다. 어느 수준이냐면 원래 이 구마모토 1공장이 그 구마모토 지역이 양배추랑 당근 재배하던 농촌 마을이었어요. 네. 근데 그 지역에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인 클린룸만 45,000 제곱미터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야구 경쟁 도쿄돔 면적에 이제 육박하고요. 그러한 것들에도 설치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양산을 한다는데 이렇게 빠르니까 결국은 이 공장도 구마모토현에 2027년에 만들겠다. 그리고 또 3공장까지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제가 자꾸 기분이 이상해지는 게 네. 이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AI 기업들도 다 일본으로 달려가고 네. 그리고 TSMC 역시도 공장 1공장뿐만 아니라 2, 3공장도 일본에 짓는다라고 하면 네. 일본에 와해됐던 반도체 생태계가 다시 복구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다시 AI라는 차세대 그 산업에서 뭔가 교두를 마련하는 건 아닌지 네. 저는 자꾸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저도 상당히 그런 걱정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기술이라고 하는 게요 돌고 돌거든요.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 게 대부분 기술이 이제 우리는 이제 아시아권에 이제 보면 일본, 한국 그다음에 중국을 보잖아요. 네. 그럼 이 기술의 사이클이 한 단계를 거쳐서 한 두 단계 정도의 한 바퀴씩을 도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기술 사이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다 깔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체국 PC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트북이나 이제 그땐 컴퓨터죠. 컴퓨터를 되게 보급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린 유선망 중심이었는데 예. 그 다음 세대인 중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선망을 깔 수 있는 인프라가 없던 상황에서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무선으로 바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선과 QR코드 이런 것들이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은 역으로 우리나라의 유선이 있기 전 시대에 이제 기술이 발전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아주 큰 서버, 우리가 메인 프레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런 서버들, 뭐 80년대, 90년대 서버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돼 있었고 그 기술이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이 정말 쓰다 한계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AI라고 하는 게 계속 등장을 하니까 결국 일본 관점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떠한 생태계의 변화로서 우리가 다시 예전에 어떠한 그것들을 이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AI에 상당히 진심이고요. 그 진심인 상황에서 또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도 유례 없는 세제 혜택이나 또 N이 요즘 되게 싸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정부에서도 이 반도체 AI 분야에 대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네. 일본 정부에서 일본 내 기업인 소프트뱅크에도 네. 뭐 3,700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보조금을 준다. 이런 발표들이 계속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일본의 상황에 조금 더 정리를 드리면 왜 지금 이런 미국 빅테크나 이런 데가 또 일본에 오는가? 지금 AI 싸움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결국 또 AI도 중국과 미국의 지금 싸움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데이터와 인프라를 갖고 움직이고 있고 미국은 거기서 움직이는데 그럼 미국이 이 기술을 더 확장시키려면 뭔가 교두보나 발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본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일 관계의 끈끈함과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좀 싫어하지만 어쨌든 외신에서는 계속 북한 얘기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결국 일본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지만 일본은 또 지진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그만큼 정부에서 엄청나게 큰 세제 혜택과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뱅크 상당히 큰 회사거든요. 예. 근데 그 큰 회사에 일본 정부가 3,700억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이걸로 AI 개발하는 슈퍼컴퓨터사라고 지금 주는 거예요. 야, 네.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와 유사한 이슈가 있으면 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애매한 게 네.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에게 보조금 주면서 그렇죠. 뭐 해봐라라고 한 걸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중소기업도 아니고 삼성전자에 왜 보조금 주냐 이런 그렇죠. 목소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삼성전자지만 이거는 네이버에 네이버가 더 네이버에 적합하겠네요. 그저 우리나라 정부가 예. 야 AI 처지는 것 같으니까 너네 장비 살 수 있게 우리가 몇 천억 그냥 기업에 줄게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그렇네요. 네. 이런 과정에서 소프트뱅크가 요즘 네이버랑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큰 관련이 있죠. 아주 큰 관련. 어떻게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소프트뱅크가 또 이제 회답하고 있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수천억 보조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생성형 AI, 그러니까 일본 정부 죄송합니다. 소프트뱅크가 예. 일본판 챗GPT도 우리 그러면서 만들 거다라고 하면서 생성형 AI 쪽에 1조 3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게 어느 쪽 투자냐라는 거예요. 예. 바로 하드웨어 쪽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그렇네요. 클라우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예. 슈퍼컴퓨터. 그런데 다 알다시피 AI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죠. 데이터가 있어야 데이터 돼요. 있고. 데이터. 예. 근데 그럼 데이터엔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데이터가 지금 일본에서 가장 큰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어요? 라인. 그렇죠. 아. 라인이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그렇네.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수많은 인프라가 있더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렇죠. 일본의 전체 인구나 전체 사용량 그리고 13년 이상의 풍부한 데이터가 쌓여 있는 이 데이터를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AI 그 만들 때 이걸 강력하고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럴 때 태클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께 어떻게 보면 일본의 관점으로 보면 데이터의 주권을 가져서 우리가 이걸로 AI 학습시키고 AI 똑똑하게 만들어서 일본형 챗GPT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림이 정확하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그림이 그런 추측이 네. 우리가 진짜 그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려면 소프트뱅크가 진짜 생성형 AI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지만 네. 진짜 그런 행보인가 본데라고 짐작을 할 텐데 실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고성능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2025년까지 1조 3,400억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손정희 회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게 소프트뱅크가요. AI 센터도 정비를 하면서 한 5,800억 이상을 또 투자를 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지만 소프트뱅크도 최대급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산 생성형 AI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또 데이터를 국내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주권을 정부에서 중시하기 시작했다라는 예. 메시지를 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라인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키워드랑 똑같아요. 그렇네요. 네, 데이터 주권이나 이 일본에 있는 개인 정보가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그럼 이 그림을 합쳐보면 결국에는 라인에 있는 데이터가 이런 소프트뱅크가 만들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려는 이런 큰 그림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한국은 아주 독특하게 PC통신 포털 사이트 시장에서도 우리 자체 플랫폼이라는 걸 공고히 유지하고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그렇죠. 모바일 앱에서도 뭐 카카오 그룹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 자체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해서 유지 보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큰 파도가 오는데 우리 김덕진 소장님께서 이 주변 돌아가는 판세를 봤을 때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 IT 명맥 이어갈 거로 보여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앞서서 얘기한 뭐 국민적 정서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예. IT 전문가로서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크게 기업들에게 엄청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예.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쩐의 전쟁이거든요. 예.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미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잘 키우고 하기 위해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적인 문제, 국가의 주권적인 문제로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심지어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보조금 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네이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선 크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솔직히 구글과 비교를 하면 정말 작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서도 구글과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AI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예.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그렇다면 이 관점을 단순히 기업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우리의 정보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AI들이 그 데이터들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나라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철학적인 내용들이 결국 그 언어에 쏠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한국의 데이터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AI를 우리가 쓰지 않는다. 우리가 다른 외국의 걸 계속 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모델이 결국에 없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관점이나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고민해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라인 사태를 단순히 어떤 기업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는 더 이상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지원 시스템들이 같이 가야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걸 좀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그 기업은 네.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이 새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해성과 같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AI 분야에서 뭔가 그런 스타트업이 해성과 같이 등장할 수 있는 아예 그런 구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패러다임 바뀌기 전에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걸 예. 하려면 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누적되는 힘이 필요한데 그 누적되는 데이터는 결국 오래된 회사나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AI를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는 좋지만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쩐의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그렇군요. 모바일 때 카카오처럼 그냥 SNS 앱 하나 만드는 그런 판도가 아니라 네. 데이터를 다루고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조금 예전보다는 적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배웠고요. 조금 일찍 왔으면 더 많이 배웠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과 비슷하다고 여러분들 비교하신다고 1초라도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